요거 손으로 이렇게 잡았어요. 손잡이가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잡아서 손가락을 여기 쑥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고 지금 요 해보면 자꾸 이렇게 넘어지잖아요. 잘 안 될 때가 많잖아요. 물에 적시고 이래야 되는데 요럴 때는 손가락을 끼웠다가 요 부분을 이렇게 제껴서 이렇게 꼭꼭깔 부분을 이렇게 한번 싹 만져주면은 요게 대부분 이렇게 그냥 돼요. 그리고 잡고 중앙에 물을 한 방울 탁 주면 이게 접착이 되겠죠, 그죠? 예, 접착이 돼서 자 이렇게 했을 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이 느낌을 스스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셋, 넷. 예, 조금 확장을 하는 거죠. 하나, 둘, 셋. 이제 축소를 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이 꼭지점에 와서 딱. 중간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 조금 자세를 요래 조금 적극적으로 잡고, 그죠? 캔을 잡듯이 다 잘하셨어요. 보니까 자세가 굉장히 안정이 됐어요. 이렇게 중앙에 물을 딱 여기 시작점이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이 크게 확장이 됐잖아요. 린싱 싹 세척을 해주는 거죠. 종이 냄새 나니까. 예. 이렇게 해서 예. 또 이제 점점 줄어 들어가서 중앙에 점을 딱 찍고 딱 떼고 시작과 마침을 딱 떼주면 왠지 느낌이 절도가 좀 있잖아요, 그죠? 그냥 시부직 시작하고 시부직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자 이런 거는 따뜻하게 좀 데워주는 거 보일링이라고 하죠. 따뜻하게. 여기도 따뜻하고 세척도 깨끗하게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생각보다 해보시면 민감합니다. 커피 맛에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자 이렇게 하고 요 손잡이는 사실 편리하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뭐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요게 은근히 시선 방해이 되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요. 그리고 대각선으로 조금 털어서 이렇게 놨을 때 손잡이가 다 일체가 되죠, 그죠? 이렇게 이런 게 약간 질습니다, 질서. 대충 뭐 알아서 있거라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래 해도 되죠, 뭐 이거 하면 안 될 거야. 그렇지만은 전문가는 항상 작은 움직임 안에서도 이제 약간 그런 기질이 있어야 돼요. 예, 다 이렇게 중앙에 센터를 딱 맞춰놓고 흠이 없는지 딱 이렇게 보고, 그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예, 이렇게 들면은 이 눈금이 잘 보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 있으면 눈금이 잘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볼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눈금이 바로 보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눈금을 보면서 몇 미리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보면서, 그죠? 그러니까 또 이렇게 있으면 요게 또 시선을 눈이 또 가다가 걸리거든요. 장애물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좀 이런 식으로 자기가 조금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정리를. 그럼 물도 아까 했듯이 물의 느낌을, 그죠? 예, 일관되게 시로라기 같이 뭐 이렇게 한다든가, 예? 계속 느낌을 만들어 주는 거죠. 느낌을 몸이 이게 쫙 배기도록. 그랬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이 가늘은 물이 커피에 투입이 돼 가지고 세게 하면은 파지겠죠, 커피가. 그리고 막 파지면서 물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안에 그 생각만 해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막 파지면서 커피가 막 이렇게 돌발적인 맛들이 많이 나거든요. 잘 다듬어 주는 거거든요. 부드럽게 해가지고. 자, 그래서 물의 낙차나 줄기나 리듬이나 물의 양이나 물의 온도나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 맛을 내는데 다 기여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참고하시고. 한 스푼인데 우리 조금씩 다 갈라 먹어야 되니까 혹시 맛도 좀 볼라면은 조금만 더 저는 추가할게요. 이 많아요, 사실은. 좀 많은데. 자, 요거 어떻게 해야 되죠? 한번 탑? 맞추려서 한 번만 탑쳐서. 이걸 뭐라 그러죠, 전문용어로? 예? 레벨링. 레벨링. 아, 레벨. 레벨. 균형을 한번 맞춰준다. 레벨. 예, 이렇게 했어요. 예, 이렇게 탁탁. 요렇게 해서 끝내야 되는데 타크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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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콘크리트 지금 다시 세멘 다시 다져져가지고 나중에 먹으면 맹물같이 맛이 이상하게 나와요. 탁탁 이렇게 하고 말아야 되지.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자, 지금 보니까 어떤 감지가 조금 되냐면은 커피 입자가 조금 가늘다라는 감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양을 또 조금 가는데도 양을 조금 많이 쓰니까 물이 들어가기가 힘들어하죠. 조금 좀 굵어야 쑥 이렇게 하면 싹 팽창을 하니까 좀 힘들어하죠. 그러니까 물을 조금씩 더 천천히 조금 넣어가지고 지금 쑥 지금 들어왔다가 밑에 한 방울씩 툭툭 피 같은 커피가 한 방울씩 툭툭 떨어져요. 보입니까 혹시? 네. 조금 적극적으로 보면 좋겠어요. 이렇게라도 공부하는 학생이니까 진짜 요래도 한번 보고 이러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소리 좀. 자, 그렇죠? 툭툭 떨어졌다는 거는 전부 스며들었다가 스며들었다가 모여서 호흡줄이 하나 툭 터진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나면 지금 여기가 향도 안 맡아보면 좋겠어요. 향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거든요. 이 안에서. 그리고 빵이 팽창을 했다가 수분이 지금 말라 들어가면서 이 마른 맛과 향이 커피가 만들어지고 처음에 부었을 때는 물이 젖어 들어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젖어 들어갈 때는 젖어 있는 맛과 향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젖어 있는 맛과 향, 묵직한 웻한 맛과 말라 들어가는 이 프라그런스 이런 것들이 결합돼 가지고 요거를 내가 어떻게 조정을 할까? 나는 좀 무거운 맛을 좋아하면은 젖어 있는 맛을 원하는 거고, 좀 말려가면서 크러스트한 맛을 좋아하면은 이렇게 이제 말려가면서 맛을 만드는 거예요. 무조건 물만 붓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에 맞는 맛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지금은 자, 가스 활동이 지금 이 커피는 많은 편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뜸의 시간을 많이 오버했는데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가스 활동을 어느 정도 체크를 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가스 활동을 안 하는 거는 그냥 툭 꺼져버리면 물 부으면 쑥 그냥 반응 자체를 안 해요. 근데 요거는 지금 가스 활동이 지금 많은 커피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해서 자, 잡았다. 이제 이렇게 했으면 자, 요거를 이제 안 놔주는 거죠. 천천히 다루어 주는 거지 물을 막 펄펄펄 흘려주는 게 아니거든요. 다루어 주는 겁니다. 커피의 입자라든지 여러 가지 느낌을 가지고 완벽한 한 잔의 커피를 뽑아낸다라는 느낌으로 이걸 다루어 주는 거예요. 업다운 여기에서 100원짜리 동전 하나 차이에서 왔다 갔다 하죠. 중력을 조금 조절하는 거예요. 중력. 여기 들면은 물의 무게가 조금 높아지겠죠. 이것도 여러 가지 추출법이 있긴 한데 지금은 가장 기본형입니다. 후반부로 갈수록 조금 스피드와 속도를 조금 증가시켜 주면서 물량을 조금 줄 때 허리하고 어깨를 이렇게 각도를 줘서 이거로 물을 증가시킵니다. 손목을 쓰지 않습니다. 바로 할 때는 바로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가 물이 빠져나가는 곳이 밑으로만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옆으로도 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빠르게 부력을 줘서 옆으로도 빨리 보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주 탁하고 진한 커피가 밑으로 쏠리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터져 나가가지고 여기 보면 요 나가는 라인이 있죠. 물 라인. 네네. 요 종이가 뚫고 나와서 여기 라인을 타고 이걸 립이라고 해요. 물이 쫙 이렇게 다 빠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거를 자 이용을 하는 거예요. 자 요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다가 보니까 완성도가 그래 높진 않아요. 지금 가셔서 내리실 건데 제거를 맛보지 말고 가셔서 내리셔가지고 더 맛있게 지금 뽑아가지고 다과하고 개항을 하면서 이제 원래 부산항을 개항을 하게 된 이 세 개가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일본에 의해서 좀 강압적으로 이제 그 개항을 하게 됐는데 부산항을 개항을 한 이유는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쌀을 자기네 나라로 실어가기 위해서 부산항을 개항을 했고요. 그리고 원산항을 개항한 이유는 일본은 이제 대동아 전쟁이라는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대동아 전쟁 중에서 한반도가 그 유럽 대륙과 전 세계를 잇는 교두보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후속시키려고 했었고, 원산항을 개항한 이유는 군사적인 요충지로서 군사들을 잘 이렇게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원산항을 개항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천항을 개항하게 된 이유는 인천항은 이제 유럽 쪽에서 여러 가지 물건들, 유럽과 중국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서양의 문물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인천항을 개항을 했습니다. 1983년도였죠. 이 개항을, 인천항 개항을 크게 말하면은 문호를 개방했다, 개화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호 개방과 함께 커피가 들어오게 됩니다. 사실은 근데 커피는 이때보다 더 이전에 들어왔었어요. 1870년대 이전에도 커피를 마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어떤 분들이 커피를 가지고 들어왔냐면은 1880년대 이후로는 서양에서 영국과 미국 이런 나라들에서 그 배신자 선교사들이 들어왔는데 그때 커피를 가지고 들어왔고, 이전에 1870년대 요럴 때는 어떤 분이 가지고 들어왔냐면은 프랑스나 이쪽에 이제 신부님들이 커피를 가지고 들어왔었어요. 그 들어왔다는 기록이 이제 사실 또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이제 이 서양의 신부들이 이제 자기들의 보냈던 그쪽으로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가 이번에 이러이러한 물품들이 필요하다라고 물품 필요 목록을 보냈는데 그 중에 커피나 담배나 설탕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은 1870년대에도 이 커피를 마시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1883년도에 우리나라를 다녀간 여행가가 있었습니다. 그 여행가가 자신이 조선을 돌아본 그 여행 기록을, 이제 비행본을 남기면서 1883년도에 조선에 가서 커피를 대접받았는데 이 커피가 이때 당시에 조선의 최신 유행품이라고 하더라, 이런 기록을 남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1880년대 이전에도 이미 커피가 어느 정도는 일반 민중들한테는까지는 안 가겠지만은 약간 지식인층이나 양반층들은 커피를 마시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그 가베라는 이름이 있었고요, 가비라는 이름이 있었고, 그리고 양탕복이라는 이름은 1900년대 이후에 나왔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기록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은 1900년대 그 서울의 나무꾼들이 나무를 갖다 파는 식탄장이라는 곳에서 양탕복이라는 용어가 나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가베 혹은 가비 이런 식으로 불렀는데, 가베라는 말은 어디서 들어온 말이냐면은 그 중국을 통해서 들어왔을 때 중국은 유럽 대륙을 통해서 커피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유럽 대륙은 커피를 카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카페를 한자어로 차음을 해보니까 중국은
카페이라고 불렀고 그 카페이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가베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가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가비라는 표현은 어떤 거냐면은 일본에서 사실은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거의 170년 정도 커피를 빨리 받아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이미 커피를 상인들 사이에서는 마시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일본의 커피를 전해준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은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커피를 그 네덜란드는 북유럽 쪽이긴 하지만 카페라고 안 하고 코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네덜란드 사람들은 코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사람들이 일본에 와서 무역을 하면서 한 달, 두 달 이렇게 체류를 하게 되니까 그러면서 커피를 마시게 되고 일본 사람들이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코피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지금도 커피를 고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고히가 우리나라로 들어가가지고 가비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한자음으로 문자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베, 가비, 그리고 그 이후에 양탕국 이런 말도 있었고 그리고 양차 혹은 커피 뭐 이제 영국에 미국을 갔다 온 그 유학파들은 커피라는 표현도 썼고요. 양차라는 표현도 쓰고 또 한간에서는 뭐 카피차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때 당시에는 여러 가지 이 말로 커피라는 말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커피를 제일 처음 마신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고종 황제라고 알고 있으시죠? 다들 그렇게 알고 있으시죠? 근데 고종 황제는 사실 커피를 언제 만나게 됐냐면 기록상에 의하면 이전에 뭐 만나게 된지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기록상에 의하면 고종 황제는 1896년도에 커피를 만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1870년대에 이미 커피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었고 그러고 사람들이 막 80년대 양반들이 마시고 있었고 고종 황제는 1896년도에 처음 이렇게 커피를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종 황제를 우리나라에서 커피를 가장 처음 마신 사람이라고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물론 여관이나 유학생들이나 이제 그 소위 교육중에 서유 경륜을 보더라도 커피를 마셨다는 기록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커피를 먼저 알아봤지만 고종 황제는 커피를 굉장히 좋아했던 커피 매니아였어요. 커피 애호가였습니다. 커피를 너무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이 커피 역사상에 있어서 고종 황제를 사실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커피를 제일 처음 마신 인물은 하면은 고종 황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마 고종 황제는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더 이렇게 커피를 영성적으로 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고종 황제를 우리나라에서 첫 커피를 처음 마신 분이다라고 보통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고종 황제는 1895년도에 우리나라에 아주 아픈 일이 있었죠. 을미사변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 뭐 구성도 다 하셨으니까 다 아시겠죠. 을미사변이 뭡니까? 일본의 그 남인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경복궁에 한밤중에 들어가서 그 왕비를 이제 살해를 이제 한 그런 아주 가슴 아픈 사건이죠. 그 사건이 10월에 일어났어요. 10월에 일어났는데 이제 그 왕비가 죽고 이런 속에서 고종 황제도 굉장히 자신도 죽을지 모른다라는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경복궁에 있지 않고 어딘가로 잠시 피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두 번의 파천을 준비를 합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그때 당시에 미국의 그 용사였던 이름이 뭐더라 알렌 공사가 이제 미국 공사죠. 알렌이 주도를 해가지고 미국 공사관으로 가려고 그렇게 하다가 그건 발각이 돼서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를 하고 두 번째로 시도한 것이 1896년 6월에 이제 그 러시아 공사관의 그 처형입니다. 처형이었던 손탁이라는 여자가 주도를 해가지고 이제 이분의 도움으로 이제 러시아 영사관으로 이렇게 탈출을 이제 해가지고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895년 2월부터 1896년 거의 한 7, 8월까지 그 러시아 영사관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아관 파천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그 손탁 여사, 이 손탁 여사가 굉장히 유럽 음식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굉장히 해박하고 잘했어요. 왜냐하면 이 손탁이라는 사람은 원래 프랑스 사람입니다. 프랑스 사람인데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을 해서 독일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는 그 독일이 너무 싫어가지고 이제 이 프랑스라는 나라를 이제 도망을 나왔는데 이제 어디로 갈까 고민하다 보니까 자기 여동생이 이제 러시아에 있는 거예요. 러시아로 갔다가 러시아에서 이 여동생이 이제 한국으로 그 조선 영사로 간다 그러니까 거기 따라온 겁니다. 조선으로 이렇게 따라오니까 이 그 손탁 여사의 눈에는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자기 프랑스하고 거의 좀 비슷해 보였던 거예요. 프랑스가 독일의 압박을 받아서 굉장히 힘들었던 그 시기에 조선에 와보니까 조선도 일본의 압박을 받아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조선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아관타천을 시켜서 이제 거기에 이제 성공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1년 동안 그 앙뚜아네 손탁 여사가 고종 황제에게 커피를 계속해서 이렇게 갖다 이제 식사를 하고 나면은 커피를 이렇게 내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고종 황제가 커피를 처음에 이렇게 마셨는데 아주 추운 이제 2월달에 이제 파천을 했으니까 너무 춥잖아요. 추운데 따뜻한 커피가 이렇게 이제 오니까 고종 황제가 커피를 마시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커피가 씁쓸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종 황제가 처음에 이거를 커피를 마시면서 이 씁쓸한 커피 맛이 굉장히 자신하고 비슷하다라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앙뚜아네 손탁이 게다가 커피를 굉장히 잘 내리는 거의 바리스타 커피를 볶아서 내리는 바리스타였기 때문에 이분이 커피를 매일 내려주는 이 커피를 계속 마시면서 커피 매니아가 되게 된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1897년도에 이제 97년도에 이제 우리나라 조선으로 다시 이제 러시아 영사관을 떠나서 다시 이제 그 조선의 궁궐로 돌아가야 되는데 경복궁으로 가지 않죠. 왜냐면은 경복궁은 너무 이렇게 따로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독립이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비가 죽었던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언제 또 그런 일이 있을까 이렇게 걱정이 되니까 덕수궁으로 가게 됩니다. 덕수궁은 덕수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미국, 영국 많은 이 영사관들이 다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생기면은 바로 또 다른 쪽으로 피신할 수 있으니까 덕수궁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덕수궁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은 덕수궁에서 1897년 10월 달에 이제 그 대한제국이라는 것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어떤 이제 역사적인 여러 가지 그 설들도 있고 이론들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커피의 관점에서 조금 바라본다면은 이 고종 임금이 그때는 임금이었죠. 고종 임금이 커피를 1년을 매일매일 마시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커피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은 커피를 계속해서 마시다 보면은 어떤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경복궁이 아닌 러시아 공사관이라는 이 공간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사람들을 만나니까 왜냐하면은 조선의 왕이 러시아의 공사관에 있다더라 이런 소문이 들리니까 막 각국의 이제 많은 공사들과 이런 외교관들이 러시아 영사관에 이렇게 몰려가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공사관에서 이 사람들을 만나고 이러면서 이 유럽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 유럽 사람들이 이 조선을 보는 관점, 일본을 보는 관점, 그리고 중국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 고종 임금이 자기는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중국을 그 황제국이라고 하고 우리는 신하국이라고 스스로 숙이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보니까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조선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똑같은 그냥 동양의 하나의 나라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그냥 왕이 다스리는 그냥 속국이 아니라 이제는 자주국으로 황제가 다스리는 황제국으로 우리가 다시 이제 선포를 해야 되겠다 해서 덕수궁으로 돌아와서 대한제국을 선포를 하게 된 것이죠. 이 대한제국 선포하게 된 것에는 이런 커피와 이어지는 이런 고종 황제의 각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1897년도에 이제 들어가서 대한민국을 선포하고 그 숙소전이라는 대한민국을 국물도 짓고 그리고 그 이름 뭐죠? 정관함이라는 이제 이 곳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여러 가지 다가 행사라든지 뭐 영사들을 이렇게 맞이한다든지 이런 행사들을 이제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편 우리나라의 그 커피가 처음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개인적으로 아니라 공식적으로 팔리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제 그게 1902년에 손탁 호텔, 그러니까 고종 황제가 손탁한테 고마워가지고 손탁이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도와줬기 때문에 그 이제 손탁한테 정동에다가 이제 땅을 하나 하사합니다. 땅을 하고 한옥을 지어가지고 땅을 하사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 손탁 일을 하다가 1902년도가 되면은 손탁 호텔이라는 걸 지어요.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뭘 하게 되냐면은 그 손탁 호텔 내에서 정동 클럽이라는 클럽을 하게 됩니다. 그게 손탁이 원래 했던 것은 아니고 정동 클럽은 어떤 거냐면은 일부 이제 부유층 자제들 중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자주 정신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제 애국적인 자제들이 모여가지고 정동 클럽이라는 걸 결성을 해서 이제 말하자면은 약간 숨어서 독립운동을 하던 그런 단체였습니다. 그래서 정동 클럽이라는 게 원래 정동에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집들에서 이제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이제 이런 일들을 하게 되다가 이제 손탁 호텔이 지어지고 나서는 주로 손탁 호텔에서 이제 모여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손탁 호텔에서 정동 클럽에서 커피를 판매했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는데 2012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인천에서 그 쇼핑몰 공사를 하면서 땅 팔기를 하다가 누적을 하나 발견을 하게 돼요. 그 누적이 뭔가 하고 쇼핑몰 공사를 중지를 하고 누적을 조사를 해보니까 그 누적은 무슨 누적이냐면은 1883년도에 이제 인천항이 개항을 하고 나서 지어졌던 우리나라 최초의 호텔인 대구 호텔의 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구 호텔의 터를 이제 여러 가지 막 이제 어떤 이런 이제 협의나 이런 걸 거쳐가지고 거기를 쇼핑몰로 공사하지 않고 대구 호텔의 터가 발견되면서 그 대구 호텔을 중심으로 한 여러 그 근처에 많은 일본식 집들 이런 집들을 이제 개항의 거리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개항의 거리를 지금 만들어놨어요. 인천에 가시고 한번 인천에 가시게 되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항의 거리는 4개의 박물관이 있고 여러 가지 일본식 집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중국인의 거리도 있고 하니까 그쪽에서 이제 그 대구 호텔 타워가 이렇게 발견이 되면서 대구 호텔을 그대로 지금 복원을 해놨어요. 지금 복원을 해서 대구 호텔은 우리나라 이제 작은 박물관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이 되고 있고 인천의 대구 호텔에서 이제 여러 그 아펜젤러 선교사가 1885년도에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아펜젤러 선교사가 인천 대구 호텔에서 묵었는데 거기서 묵으니까 굉장히 호텔이 완전 서양식으로 음식도 입에 맞게 서양식으로 다 나오고 이게 굉장히 좋았다라는 이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1902년도에 손탁 호텔에서 판매되던 그 커피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일 처음 판매된 이제 커피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아마 그 인천 대구 1883년도에 이제 지어졌던 인천의 대구 호텔에서 아마 커피를 처음으로 판매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909년도가 되면은 남대문에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개인적인 카페가 생기고 그러면서 1920년대가 되면은 우리 이제 종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종로를 중심으로 많은 카페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때 종로를 중심으로 생겼던 카페들은 어떤 카페들이냐면은 이 서양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에 유학을 갔던 우리나라 사대부의 그 자제들이 가가지고 그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커피 문화를 보고 충격을 받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뭐 반상회 예가 있고 뭐 이런 걸 하면서 일반
백성하고 이렇게 이제 양반하고는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뭐 그런 이제 나라였잖아요. 그런 나라였는데 카페라는 공간을 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분 부하를 막론하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막 커피를 나누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고 이분들이 돌아와가지고 카페를 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카페들이 1927년도에 카페들 주로 예술인들, 문학인들, 뭐 화가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카페를 열어서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때의 카페는 유럽식 그런 카페, 약간 이제 그 살롱적인 카페들을 그대로 모방을 해서 그런 사람들이 주로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술가들은 가난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카페를 운영을 해도 제대로 된 수익을 낼 수가 없어가지고 20년대 카페들은 전부 다 망하게 됩니다.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상 있죠. 이상, 날개를 쓴 이상도 카페를 몇 번이나 개업하고 이렇게 말아먹고 개업하고 말아먹고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1930년대, 40년대가 되면은 명동에 이제 카페들이 생겨나게 돼요. 자, 이 명동 카페들은 어떤 카페들이냐면은 앞에 했다가 망한 거를 본 이제 일반적인 약간 상업을 가지고 있는 이제 돈에 밝은 사람들이 이제 30년, 40년대, 50년대 명동에 카페를 만들어서 이제 잘하게 됩니다. 잘하게 되는데 그대로 놔뒀다면 굉장히 잘했겠죠. 그랬는데 1950년대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제 카페가 완전히 이제 문을 다들 닫아버렸죠. 그러면서 1950년도에 우리 한국 전쟁에 미군들이 전투 식량으로 커피, 인스턴트 커피를 들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인스턴트 커피를 주로 우리가 이제 먹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1960년대는 이제 일반적인 다방에서도 커피를 팔았고, 다방에서 이제 인스턴트 커피도 팔고, 이런 원두 커피도 팔고,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커피를 팔게 됩니다. 네, 그런데 1963년도에 박정희 시대가 이제 개막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뤘던 운동이 뭡니까? 이제 새마을 운동, 뭐 잘 살아보는 운동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커피 생두를 수입하는 것을 금지를 했어요. 커피 생두나 아니면 이제 그 향수나 이런 것들 외국의 사치품들, 커피도 일종의 사치품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먹고 사는데 아무런 그 필요가 없는 게 커피잖아요. 일단은 지금 이제 우리가 배를 고른 상황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커피도 수입을 금지를 했어요. 금지를 했는데 1960년대 말이 되면은 미군의 인스턴트 커피를 보고 미군의 인스턴트 커피를 팔아서 이득을 남기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원두가 아니라 원두를 가지고 와가지고 혹은 생두를 가지고 와서 볶아서 커피, 인스턴트 커피를 만들어서 되팔면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생겼던 그 회사가 동서식품하고 지금의 대상, 그때는 미주산업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동서식품과 대상이 이제 그 대통령한테 이런 기획안을 올렸겠죠. 올려서 원두를 수입을 해가지고 이걸로써 이제 이 경제적으로 돌릴 수 있다라는 이제 이런 기획을 해서 그게 통과가 되고 그러면서 원두를 수입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대상에서는 원두를 시작을 했고 이제 그 동서에서는 인스턴트를 시작을 했죠. 자, 그러면서 원두는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수그러들고 인스턴트는 굉장히 많이 먹게 되는 그 이유는 1970년대, 80년대 있었던 우리나라의 그 급속한 근대화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70년대, 80년대, 90년대 사람들은 굉장히 바쁘잖아요, 다들. 아침에 공장을 가든 회사를 가든 아침 일찍 가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그러고 밤에 늦게 들어와가지고 잠깐 자고 다시 나가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학생들도 공부를 그런 식으로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편하게 앉아서 원두를 먹는 이 원두 문화는 발달하지 못하고 그냥 물에 타서 그냥 먹으면 되는 인스턴트 커피 문화가 발달을 하게 되고 그때 마침 1970년대 그 말 되면은 이제 일본에서 자동 판매기가 들어옵니다. 자동 판매기가 들어오니까는 커피 넣고 프림 넣고 설탕 넣고 이렇게 물 타다 먹다가 이제는 버튼만 누르면 되는 거예요. 버튼만 누르면은 내가 먹고 싶은 커피를 다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스턴트 커피
그 자동 판매이기 때문에 인스턴트 커피의 소비가 굉장히 많이 촉발이 되고 그러면서 그게 1999년까지 거의 가면서 99년까지 거의 가면서 우리나라가 특이하게 외국 사람들이 커피 마시러 가야 하는 자기들은 원두 커피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커피 마시러 가야 그러면 자판기를 이제 마시고 이런 이제 우리의 커피 문화가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1999년도에 이제 그 이화여대 앞에 스타벅스가 들어오게 됩니다. 처음에 스타벅스가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다 안 될 거라고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런 간장 같은 식은통이라는 커피는 안 마시는데 저건 분명히 안 될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스타벅스가 이화여대 앞에 왔잖아요. 자, 그리고 스타벅스는 커피 맛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커피 맛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들어온 선진화된 커피 문화를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어두컴컴한 다방에서 그냥 잔에다 커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들고 다니는 커피, 밝은 데서 이 인테리어가 굉장히 밝은 데서 자유롭게 앉아서 거기서 이야기를 하고 뭐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런 완전히 바뀐 커피 문화를 보여줬기 때문에 스타벅스가 성공을 하게 되는 거죠. 한때 막 된장녀라 해가지고 밥은 3,000원짜리 먹으면서 커피는 4,000원짜리 먹는다 이래서 말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예, 그 정도로 논란이 많았지만은 결국은 스타벅스는 우리나라에서 성공을 하게 되죠. 우리나라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스타벅스의 커피값이 제일 비싸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뭔데 이제 전국적으로 스타벅스가 하동에도 한번 들어오긴 했죠. 하게 예, 들어올 뻔했는데 그 차인들이 막 반대를 해가지고 못 들어왔다 그러더라고요. 예, 이제 그 정도로 이런 작은 시골까지 스타벅스가 이제 들어오게 되고 딱 그렇게 보니까 스타벅스를 보니까 이제 온도가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뭐 엔젤리너스라든지 이비아라든지 이런 토종 브랜드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나라에 이제 거의 이제 이 커피 에스프레소 커피 전문점의 시대가 이제 도래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많이 나가니까 외국에 많이 나가서 커피를 마시는데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던 일반적인 이 원두 커피의 맛하고 전혀 다르다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외국으로 다른 공부하러 갔다가 이태리나 일본에 다른 공부하러 갔다가 커피에 매료돼가지고 커피를 들고 들어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자기만의 커피 전문점을 차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커피 문화가 이런 식으로 정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쉬운 게 있어요. 뭐가 아쉽냐면은 우리나라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커피 수입량이 거의 10위 안에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그리고 커피를 1년 동안 커피를 마시는 양도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커피를 마셨던 그 1년 연간 수치를 계산을 해보니까 인스턴트 커피를 합하면은 700잔이 넘고 1년 동안 성인 한 사람이 그리고 원두 커피를 본다면은 거의 360, 70잔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적어도 하루에 한 잔 커피를 마시는 이런 나라에서 그리고 커피 맛이 굉장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런 나라에서 우리만의 커피 문화가 없다는 것이 참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안타까워서 여러 가지 저희가 조사를 해보다가 우리나라의 커피 문화를 만들어보자. 근데 우리나라의 커피 문화인데 그냥 잠자면 일어나서 내 정신 깨우려고 그냥 마시는 커피가 아니라 커피를 마시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커피로 인해서 이 고종 황제가 이렇게 깨달았던 그 각성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그런 커피 문화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에스프레소로만 되지 않고 커피를 직접 내리는 거 그리고 집에서 커피를 요즘은 이제 신혼부부들도 각 집에 이제 자기만의 카페를 또 가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가정의 커피 문화를 한번 보급을 해보자. 그래서 이 가정에 들어가는 커피 문화 이름은 뭐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양탕국이라는 걸 하게 됐어요. 자, 양탕국의 뜻은 뭔지 아십니까 혹시? 서양의 탕. 네, 서양에서 들어온 국.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양탄국이라고 부르는 이 커피가 다른 나라에서는 뭐로 불립니까? 커피, 카페, 뭐 카와, 카바 이런 식으로 밖에 안 불리잖아요. 네. 커피라는 표현 속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다들 모든 나라들이 다 일본조차도 커피에서 가져온 고피라는 말을 쓰고 있고, 네, 그리고 뭐 이제 중국도 카페이라고 쓰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만이 특별하게 뭐 가베, 가비 이런 것도 있지만 이거는 다 커피에서 들어온 말이고, 뭐 카피도 그렇고 양사도 그렇고 다 그런 말들이잖아요. 그런데 양탄국이라는 말은 굉장히 독립적인 말이잖아요. 굉장히 독창적인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만의 커피 문화로 만들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양탄국이라는 말을 쓰게 되고, 이것을 우리나라의 양탄국이라는 것이 그냥 단지 마시는 커피가 아니라 한국의 커피 문화로서의 양탄국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지금 배우시는 데 있으면 한국의 커피 문화의 양탄국을 배우시는 거예요. 하는 방법, 에스프레소로 물론 내리는 방법도 있고 일본식 핸드 드립으로 내리는 방법도 있지만은, 우리가 일본식 핸드 드립으로 막 내려가지고 이거 양탄국이야 주고 에스프레소 내려가지고 이거 양탄국이야 주냐면은 이름만 양탄국일 뿐이잖아요. 문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만의 방법에서 우리 커피를 우린다든지 절인다든지 가린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한국의 커피 문화인 양탄국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그렇게 우리의 커피 문화로서의 양탄국을 배워 나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한번 집에서도 해보고 직장에 가서 해보고 여러 가지 그 원래 우리만의 커피 문화를 만들어서 한번 이제 이 생활에 적용을 해봤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물에 넣잖아요. 넣어가지고 풀면은 찌꺼기가 있으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카누는 원두가루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적인 인스턴트 커피, 우리 맥심이나 뭐 초이스나 이런 거를 이렇게 물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풀어보면은 찌꺼기가 없이 싹 다 녹잖아요. 자, 이런 경우는 가용 성분 100%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 커피 자체가 다 녹아버리기 때문에 가용 성분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반면에 원두 커피를 우리가 내리기 위해서 커피를 갈아서 여기다가 넣었습니다. 넣어서 물을 부어가지고 내렸어요. 내렸는데 내리고 나니 커피가 나왔잖아요. 커피가 분명히 나왔는데 그 커피가 위에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죠? 커피 가루가 남아있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떠냐면은 인스턴트 커피는 어떤 커피냐면은 여기서 추출해서 나온 거 이거를 이제 그 불에 쏘이거나 혹은 그 급속 냉각시키거나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가용성분 100%가 나오는 거예요. 커피 내린 거 이거를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가용성분 100%가 나오지만은 원두 커피인 경우는 이 안에 커피 안에 물에 녹는 성분이 있고 물에 녹지 않는 성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녹는 성분, 우리가 이렇게 커피를 내려서 밑에 내려온 이 가용 성분이 이 커피 그 가루 하나를 보았을 때, 이 커피 가루 하나 중에서 커피 가루 그 하나 중에서 28%가 밑으로 내려오는 거고요. 그리고 그대로 이렇게 남아 있는 거, 남아 있는 불용 성분이 72%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이제 원두 커피는 가용 성분 28%와 불용 성분 72%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커피가 그대로 추출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는 겁니다. 불용 성분 72%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용 성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안에 있는 커피 성분, 우리 그때 사진으로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있는 그 동글동글하게 향미 성분과 벽체 성분에 있는 것들이 다 나왔을 때 28%가 나오는 것이고 나머지는 고령 성분으로 그대로 72%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추출 성분을 이해를 하는 이 목적이 뭐냐면은 추출 성분에 대해서 굳이 말씀을 하는 목적이 뭐냐면은 맛있는 커피라는 거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커피는 맛있는 커피라고 정의되는 커피가 없어요.
굳이 말씀드리자면 맛있는 커피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커피는. 왜냐면은 커피는 이제 기호식품이잖아요.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나한테 맛있는 커피가 다 달라요. 어떤 분은 그냥 완전 물처럼 맹한 이 커피가 이게 너무 맛있어 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에스프레소처럼 완전 그 가용 성분 28%를 다 짜내가지고 찐득하게 먹는 게 다 이게 정말 맛있어. 이렇게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뭐가 맛있다라고 커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의 SCAA라는 그 스페셜티 커피 협회에서는 이제 맛있는 커피라는 그 기준을 맛의 기준에 두기보다는 커피의 품질적 기준을 두고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품질적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추출 수율이라는 겁니다. 아까 맛있는 커피에 대한 기호가 아닌 객관적인 맛의 기준을 지금 세우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객관적인 맛의 기준에 따라서 나오는 커피가 맛있는 커피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잘 균형 잡히게 뽑혀 있는 커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커피의 품질적 기준값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과학적 데이터가 뭐냐면은 추출 수율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 커피의 그 성분 중에서 가용 성분과 불용성 성분이 있다 그랬잖아요. 가용 성분이 몇 프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28%의 가용 성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에스프레소처럼 모든 것을 그냥 꾹꾹 눌러가지고 다 짜내버리게 되면은 거의 가용 성분 28%가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추출 수율 중에서 추출 성분 중에서 28%가 다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원두 커피로 커피를 내려서 먹으면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굉장히 부드럽고 연하게 나오고 어떤 사람은 좀 진하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손으로 내리는 지금 물의 중력을 이용해서 내리는 커피는 거의 그 이 추출 수율에 있어서 약 28%까지는 다 내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18%에서 22%의 커피가 나오게 되면은 그 가용 성분이 나오게 되면은 아주 안정된 커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커피의 최저의 추출 수율은 18%에서 22%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8%보다 적게 이제 커피 성분 28% 가용 성분 28% 중에서 28%가 다 나오지 않고 18% 이하로 나온다면은 커피의 성분이 아직 많이 남아있겠죠. 남아있고 밑에 18% 정도만 나온 거예요. 18% 이하로 커피가 나오게 되면은 이 커피는 어떤 커피냐면은 굉장히 연하고 어떤 경우는 물처럼 그냥 보리차처럼 연한 커피. 그래서 이런 커피를 과소 추출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반면에 아까 대표님 너무 열심히 이렇게 막 내리다 보니까 다 짜가지고 내렸잖아요. 그래서 거의 맛을 못 보게 할 정도로 짜가지고 내렸어요. 22% 이상이 나와버립니다. 22% 이상이 나와버리면은 굉장히 먹기에 진하고 딱 마시면은 인상이 탁 찌푸려지면서 아 왜 이렇게 써 이런 커피, 왜 이렇게 탄 맛이 나 이런 커피가 22% 이상 나와요. 이런 커피는 과다 추출된 커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커피 맛을 볼 때, 이 커피는 연하지도 않고 진하지도 않고 굉장히 향도 좋고 그 입감도 좋고 괜찮네 이런 커피가 보통 18%에서 22%로 내려진 커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커피가 바로 가장 우리가 먹기에 좋은 추출 수율이 안정화된 커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적의 추출 수율로 뽑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최적의 추출 수율로 뽑은 커피는 이제 그 물과의 비율을 따져 본다면은 농도가 약 1.15에서 1.35입니다. 그러니까 물 속에서 커피 성분이 1.15에서 1.35가 있고 나머지는 물인 커피가 최적의 추출 수율로 뽑혀진 커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추출이고요. 자, 이 기준은 뭐냐면은 핸드 브루잉, 핸드 드립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스프레소인 경우는 거의 그 농도가 우리가 먹어보면 굉장히 진하잖아요. 진하지만은 맛있는 이유가 기계에서 나왔기 때문에 지금 핸드 브루잉하고는 그 내리는 방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지만은 이제 그 에스프레소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추출 수율이 28% 거의 다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 지금 추출 수율에 대한 기준을 잘 잡아 가셔야 돼요. 우리가 커피를 마셨을 때 이제 만약에 이제 우리가 뭐 하다 보면은 아주 귀한 손님이 와서 커피를 추출을 해줘야 되는 이런 상황도 막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맛을 봤을 때 이 커피가 과소 추출되었냐 아니면 과다 추출되었냐 아니면 적당하게 추출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최적으로 추출된 커피를 얼마나 잘 뽑아내느냐 이런 수업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커피가 저 선생님한테 나가도 되는 커피구나 하고 이것을 인지할 수 있다면은 이 수업은 이 30강의 수업은 성공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그 수업의 이 수료의 기준이 그렇습니다. 기준이 과소 추출되거나 과다 추출되지 않고 적정한 수율로 이제 커피를 뽑아낼 수 있는가 그 이제 그 기능을 지금 연습을 하는 게 우리 수업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커피 성분에 대한 고찰을 좀 했고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조금 하겠습니다. 하고 일단 이제 추출 수율하고 농도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헷갈릴 수 있지만 몇 번 이렇게 하게 되면 이해를 아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핸드 브루잉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고 연습을 하도록 할게요. 핸드 브루잉이란 말 그대로 손을 사용해서 커피를 이제 브루잉하는 것. 커피를 뽑는다는 표현 쓴다기보다는 브루잉한다는 표현을 커피 브루잉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은 전통적으로 침지법이 있고요. 그리고 20세기 이후에 초가법이라는 이제 그 일반적인 일본에서 개발한 핸드 드립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핸드 드립이라든지 아니면은 커피와 물을 따로따로 사용하는 방법을 21세기 이후에 만들었고 이것을 주로 초가법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침지법은 우린법하고 달인법이 있어요. 우린법은 말 그대로 차처럼 우려서 만드는 방법이 우린법이고요. 그리고 달인법은 터키 커피처럼 커피 넣고 물 넣고 그냥 확 끓이는 거예요. 그게 달인법. 이게 침지법입니다. 침지법의 일종입니다. 자, 우린법은 저희가 양탄국 우린법으로 만들어 놨고요. 달인법은 양탄국 달인법으로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우린법은 차를 우리던 방법에서 착안을 했고, 그리고 달인법은 약을 다리는 방법에서 착안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양탄국 우린법은 커피를 침지한 후에 일정 시간 두었다가 필터에 필터링 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아이들도 잠깐 강의를 들으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맛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달인법은 커피를 물하고 침지시킨 후에서 끓여서 그리고 이제 윗물을 떠서 마시거나 혹은 필터링 시키거나 이렇게 해서 마시거나 아니면은 이 가루째로 먹는 방법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가문법이라는 것은 이제 그 투과법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침투법, 말 그대로 그 커피 가루에 물을 침투한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는 페네트레이트 메소드라고 해서 침투법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제 요 근래 가문법이라는 이름으로 조금 바꿔서 이 가문법이라는 게 투과법이고 침투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을 침투시켜서 커피의 유효 성분을 추출해내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고, 자, 이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일본식 핸드 드립 방법이 있고, 그리고 그 유럽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손이 굉장히 세밀하지가 못하잖아요. 손이 뭉툭하잖아요. 그런데 일본의 핸드 드립 방법을 보고 자기들 나름대로 포오버라는 방법을 개발을 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본식 핸드 드립과 유럽식 포오버라는 방법을 적절하게 배합해서 우리하게 맞도록 만든 것이 바로 양탄국 가문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본적인 개념은 손으로 물을 커피에 침투해서 그 성분을 추출해내는 단순한 방법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이 하는 사람의 그때 당시 마음의 상태라든지 물줄기의 방향이라든지 물의 온도라든지 이 커피 가루의 굵기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 맛들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양탕국 현지 브루잉 그 메소드는 양탕국 가문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침지법이든 혹은 가문법이든 양탕국 현지 브루잉 개념은 같지만 그 방식에 있어서 침지시키느냐 포괄시키느냐 이렇게 방법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림법은 말 그대로 차처럼 우리는 것이기 때문에 용해가 일어나고 용추가 추출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방법이 이제 우림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이제 가분법 같은 경우는 용해가 일어나고 그리고 용출이 일어나고 분리가 일어나고 변형이 일어나면서 한꺼번에 이렇게 추출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좀 얘기가 너무 많이 길어지니까 일단 요만큼만 하고 이거 다음 시간에 하고 한번 또 한번 하는 거 보고 그대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맛보실 분. 조금씩만 맛보세요.